안녕하세요. 홍의천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웅천천 주변의 역사 문화 두 번째인데요. 작년 3월 달에 웅천천 주변 역사 문화 앞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웅천천 하리 지역의 그 역사 문화 내용에 대해서 남포현이 만들어진다든가 또 웅천천 끄트머리에 그 마량진 또 웅천 수부리하고 성동리 간에 그 웅천천을 둘러싸고 홍수 때문에 서로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성주사지 무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웅천천 상류에 만들어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그 문화유산들인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성주사지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우리가 뭐니 해도 웅천천 하면은 보령댐이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그 역사, 문화 현상인데 보령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주제 넘을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보령댐 막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서 40년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보령댐이 언제 준공됐냐 하는 우리 지금 잊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연대조차도 잊고 있어. 이건 기록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령댐 물은 다 사용하지만 보령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글쎄요. 자기 살았을 때 기억은 하는데 이것 하나의 역사 사실이 돼버렸죠. 1998년도 지금부터 꼭 3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에서 저렇게 간단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보령댐 현장에서 김중필 총리 또 주민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보령댐 준공식을 가졌는데 28만 5천 톤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그리고 태안 및 당진 화력 발전소까지 그러니까 생활용수뿐 아니라 이런 공업용수까지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렇게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충남 서북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내용까지 동아일보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꼭 30년, 29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령댐을 백과사전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 8년여 동안 공사 기간을 거쳐가지고 98년에 댐 축조를 완료했고 2000년에는 이제 상수도 관로를 시설해가지고 물을 보내고 있죠. 우리 잘 알다시피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참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 보령댐이 또 웅천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 홍성, 청양, 서천, 태안 8개 시군 지역 이게 참 보령댐이 가물면은 다 물을 못 먹는 거죠. 우리 언젠가 가뭄 한번 왔을 때 제한급수 한다 별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주 참 힘든 시기를 보낸 적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보령댐이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는 웅천천 상류의 보령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 요새 그 이란 전쟁도 다 파괴하면서도 손을 안 대는 하나의 금기시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물 공급 시설. 요거는 지금 건드리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역할이 바로 현재 보령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혜택을 입고 있지만은 잊고 있는 게 있죠. 건설 사업으로 평나리, 용수리, 풍계리, 봉성리 4개 마을에 497가구 1985명이 이주했다는 점, 약 2천여 명이 고향 터전을 떠났죠. 약 500여 가구가 이주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토지가 수몰됐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참 물 혜택을 보면서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참 그 당시에 대단한 주민들한테 아픔을 안겼던, 참 고통을 안겼던 이런 사실인데, 지금 이건 우리가 잊고 있어요. 물은 고맙게 쓰면서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그 보령댐의 하나의 문화죠. 자, 그래서 1991년 대보신문에 실렸던 미산에 살던 백이호 씨가 대보신문에 참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참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백이호 씨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남포에서 그 동충하천 농장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참 보시죠. 첫 번째 말 참 곰곰이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이거죠. 여길 막자고 한 거 누구이며 여길 떠나자는 건 누구인가. 근데 막내 못 막내 하더니만은 결국은 감정평가 한다. 셋째 딸, 공장이라도 다녀보기에 주포쯤으로 갈까? 배운 게 농사이니 남포쯤으로, 시영이 비롯한 청라는 어떨까? 참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쉽게 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몇백 년 동안 거기에 살아온 터전인데, 우리 뭐 대천 시내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가라면 뭐 금방 보상금 받아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겠지만, 참 이렇게 농촌에 터전을 받고 사는 사람들 정말로 참 힘든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백이호 씨가 참 뭐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 그 당시에 자신들의 참 굉장히 안타깝고 참 고통스러운 떠나야 하는 이런 이주민들의 그 심정을 담은 이런 글을 대보신문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참 오늘날은 우리가 참 잊고 있는 사항이지 이게. 참 이렇게 본다면은 참 그래도 우리 보령 사람들, 미산 사람들이 착했는지, 오늘날 시천댐 얘기 나오는 것만 알죠. 지금 굉장히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정도의 저항을 하고 보령댐이 만들어졌다는 것, 글쎄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글도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또 열어봤습니다. 대보신문에 이런 게 나왔대요. 개발 사업 중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불러왔던 보령댐 건설 사업. 수모를 개탄해서 어떤 주민이 벽에 이런 낙서를 쓰고 있습니다. 통곡. 집 헐고 연못 파서 역적을 다스렸는데 돈 주고 내보내 잘 살게 해준다네. 평생 못 면할 수몰민 되어 정든 이웃 뿔뿔이 흩어진다고. 막는 자 누구이며 떠나는 자 누구인가. 차라리 떠나라지. 이게 참 시골이지만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역사 공부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내놔라 왜 떠나라고 하냐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펄고 연못 파서 역적을 다스렸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역적죄의자를 임금한테 대들면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냐면은 삼족을 멸하고 그 역적내 집은 헐어버리고 역적내 집터는 연못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조선시대 역적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삼족, 친족, 처족, 외족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그 집터는 파서 연못을 만드는 게 역적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집 헐고 연못 파서 역적을 다스렸다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역적이냐 이거지요, 이 순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글을 쓰면서 참 주민들이 저항도 하고 자기 의사도 표현했는데 결국은 보령댐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령댐이 참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웅천천은 보령댐이 막혀질 운명이었는가 봐요 아마. 이게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약 60년 전에
1939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장항 수도 시설에 보령 군민들이 탄원하는데 왜 그러냐? 웅천천 내려오는 시냇물을 이용해서 웅천천 하류 사람들은 보물을 받아서 농사 짓는데 금년 봄부터 장항항에서 수도를 시설하려는데 수원지가 적당한 곳이 없으므로 멀리 보령군 미산면에 주산 면계에 있는 매바위 골목을 막아서 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를 끌어간다는 소문. 그러니까 이미 1939년부터 벌써 지금 현재 보령댐 막은 그 매바위 앞에 댐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이게 이유는 장항에 물을 보내려고. 이때 1939년에 장항항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장항제련소가 만들어지면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장항이 신도시로 개발이 돼요. 그런데 신도시로 개발되는데 장항 다 매립했기 때문에 파면 짠물이 나와요. 도저히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앞에 물이 흘러가는 건데 금강 소용없지요. 못 먹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일제시대 충남에서 상수도가 만들어진 곳이 아마 장항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수도 투원지를 보령댐 막아서 매바위 앞을 막아서 하려고 하니까 웅천천 하류에서 봄아 가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반대했다. 그래서 막히진 않았어요. 그때 막히진 않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서천 종천에다가 수원지를 만들어가지고 장항에 상수도 시설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종천에 그 상수도 시설 보령댐 가기 전까지 장항에 보령댐 가기 전까지 종천에 상수도 시설이 그 막았던 수원지가 지금도 있고 그 상수 관로가 지금도 이때 이게 보령댐 못 막았지만은 그때 장항이라는 데가 일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자 광주와 함께 읍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참 그렇게 일제에 의해서 근대 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참 최초로 서천읍보다도 먼저 이렇게 상수도를 만들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보령댐이 물 가려고 했던 이런 계획이 있었고 또 서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1964년도에 빈 앞을 매립해가지고 공단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때 물 공급지를 보령댐 막아가지고 물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박정희 정권 때. 근데 그게 취소되면서 막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결국은 막히게 된 건데 참 웅천천 보령댐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이 댐 막아야 되는 이런 운명이었는지 참 결국은 보령댐이 이렇게 이제 막아지면서 오늘날 진행되는 웅천천 상류의 하나의 역사문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주사지인데 뭐 우리 성주사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뭐 보령의 최고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주사지가 왜 의미가 있고 유명하냐? 여러 문화재가 많다. 터가 넓다. 물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죠. 기록이 있어야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그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성주사는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해도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성주사를 알려주는 내용이 잘 남아있죠. 그래서 성주사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대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 그리고 성주사 사적기 그리고 김입집이 이런 내용인데 자 대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 뭐 내용은 최치원이 썼다 다 알고 계신데 국보 8호예요. 1962년 12월 달에 시정됐는데 자 국보 8호 대낭해화상 백월 보광탑비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국보가 최초로 지정된 게 1962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국보가 몇 개냐면은 353개입니다. 그런데 1962년 최초 지정될 때는 116호 지정됐는데 지금 3배가 넘어가지고 353개예요. 근데 1965년 국보가 지정될 때 국보 제1호가 이제 숭례문, 서울에서부터 숭례문 해가지고 쭉 경기도를 거쳐가지고 충청북도를 거쳐서 충청남도를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국보가 지정되는데
자, 충청남도에 그때 국보가 3개 지정됩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비석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보령 성주에 있는 대낭해화상 탑비가 국보 8호.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것이 국보 7호, 보령에 있는 것이 8호, 그 다음에 9호가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7, 8, 9가 충남에 있게 되는데, 이 낭해화상비가 1962년도 100개 지정될 때 최초 지정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진짜 국보 중에 국보다, FM 국보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의미가 붙고 연구가 되고 발굴되고 하면서 국보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353개 정도 되는데 336호까지는 번호 붙이고 337호부터는 번호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국보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앞으로 국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336호까지만 붙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국보를 안 붙여요. 엊그제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 가장 지금 최근에 국보 지정됐다고 지금 나오대요 지금. 근데 그 국보 호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보물이었는데. 그래서 낭해화상 탑비야말로 진짜 기록과 함께 국보 중에 국보다. 보령 최고의 문화유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주사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사적기, 성주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냐, 이 기록,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게 1968년에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사실은 쓰여지기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종이에다 쓰여졌기 때문에 보관이 못 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뺏겨 쓰고 또 다음 턴에 뺏겨 쓰고 하면서 1968년까지 온 거예요. 이게 뺏겨 쓰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일제 시기에 정휘원, 화엄사 주지를 지내던 정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노트에다가 어디서 보고 이걸 필사해뒀는데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이분은 이것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당시 동국대학교 교수이던 황수영 교수한테 이걸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황수영 교수가 깜짝 놀라가 이걸 보고 학회에 발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성자가 원래 누구였는데 작성 시기는 정확히 모르는데 고려시대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 성주사의 전신이 백제오합사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주사 얘기하면 백제오합사 얘기를 꼭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1968년 이전만 해도 성주사가 백제오합사냐,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백제오합사의 백제가 망할 무렵에 붉은 말이 몇 바퀴 돌면서 울부짖었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과연 이 오합사가 성주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사적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두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아마 사적기 안 나왔으면은 지금도 엄청난 소모, 논쟁 소모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제오합사, 그리고 백제오합사가 왜 지었냐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백제의 호국사찰이죠. 이게 원찰로 지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절에 건물 이름들, 삼천불전이라든가 이런 건물 이름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건물이 있었다, 무슨 건물이 있었다는 것도 다 나오고 있고, 또 석탑 4기가 있는데 그 석탑 4기에 무슨 열애탑이냐, 사리탑이냐 하는 그 명칭까지, 그리고 김입지가 비운 성주사비가 백월 보광탑비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김부대왕이, 경순왕이 여기 와서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어가지고 이 성주사의 역사를 아주 잘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입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깨져가지고 다른 내용은 알 수 없고, 불상 성주사의 철불이 얼마나 컸냐, 약 장육전상이라 해가지고 2m 70 정도 되는 큰 철불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기록이죠, 이게. 그래서 성주사는 이런 기록과 함께 지금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615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사적기에 그렇게 기록이 나오지요. 전쟁에서 이긴 원원들을 위해서 지은 사찰이다. 그러다가 이제 847년에 무염대사가 이제 주석을 해서 이 선종을 포교하면서 선종구산 성주산문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탑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항인데, 무염대사의 영향을 받은 여러 제자들, 심광대사라든가 이런 제자들, 또 성주사의 하나의 말사로 기능하던 성주사나 신묘사, 무량사 이런 절들과 함께 말 그대로 이 성주사가 성장을 해가는데, 무염대사가 주석하면서 이 절 이름이 이제 오합사가 아니라 성주선원 이렇게 문성왕이 지어졌다는 내용은 탑비 내용에 나오지요. 성주,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명칭이죠. 성주. 글쎄요, 우리가 지금 보령시라고 그러는데 보령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주시라고 했으면은 아마 우리가 설명할 때 보령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보령이라는 용어 탄생을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성주시라고 했으면 성주는 문성왕이 지어준 왕이 지어준 칭호다라고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시골 구석에 있는 이 참 시골에 있는 이름으로 그냥 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남아 내려오는 이런 용어죠. 이게 성주사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주사가 얼마나 번성했냐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나오잖아요. 낭여상 보광탑비에 여러 불손이 많아서 무리가 번성하니 용이 새끼를 길러 신라가 중국을 덮었다. 또 신라에서 성주산모를 모르면은 일세의 수치로 여겼다. 바닷가 성주사는 천하에 비길 바 없다. 이런 기록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구산 선문 중에서 가장 번성한 최대의 산문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 길목이 이제 바로 이 웅천천이라고 하는 점이지.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탑비 등에 통해 다 나오는데, 고려 시대에 과연 그러면 성주사지가 어떻게 발전했냐라고 하는 점인데, 고려 초기 1200년대까지 한 300여 년 동안은 성주 산문이 번성을 해가지고 성주산파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여 년 동안 각 산문들이, 구산 산문들이 번성을 하면서 불교국가 고려에서 번성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본사찰에 와가지고 법회를 열어요. 단합대를 엽니다. 그 제자들이. 담선법회. 근데 성주사에서도 성주산파의 담선법회를 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1241년에 간행된 이교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은 성주사에서도 전국의 성주산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단합대 담선법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제문, 성주산에서 담선회를 열 때 참석한 학인들이 조상할아버지를 뵙는 제문입니다. 여기서 조상할아버지라는 게 누구냐면은 성주산문 개창조 무염대사지요. 그래서 이 당시 성주사에는 무염대사의 영정을 모셔놓은 영정각, 큰 타당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타당 집 앞에 새카맣게 전국의 그 성주산문 그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문을 올리면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삼산합을 떨쳐 있고 구름 돌고 물 흐르는 곳에 와서 일판향을 가지고 단청으로 새겨진 영정 아래 절하오니 산문을 힘껏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0년대까지만 해도 성주 산문이 굉장히 큰 이런 하나의 산문으로 번성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말기에 성주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주사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불교가 고려 말기에 오면은 유명한 능력 있는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학 갔다 온 승려도 있고 공부해서 깨달은 승려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승려들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됩니다. 어떤 승려들은 독자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불교를 확대시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승려들은 선종이나 교종 통합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 독자 종파를 발전시키기도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산선문이라는 것이 한 300년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거죠. 뭐 지금 현재도 아마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서울대파, 뭐 연대파, 고대파는 이게 과연 몇백 년 갈지 모르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300년 지나니까 이 불교계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구산선문 사찰들도 전부 이합집산, 회처모여를 하는 거죠. 어느 종파에 갈 거냐. 구산선문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합집산, 회처모여가 되는데, 이 당시에 새로운 종파 고려말에 탄생된 게 조계종, 남산종, 시흥종, 화엄종, 자은종, 천태종, 이런 종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뛰어난 승려들이 보조 진울, 태고 보우, 뭐 우리 삼국유사를 만든 이련 스님, 이런 사람들이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조계종이 선종구산을 통합한 이런 종파로 발전하는데, 이 조계종을 만든 사람이 보조 진울하고 태고 보우 스님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조계종 조상이 어떤 조계해능의 이름을 따가지고 조계종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선종 통합을 통해서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종파는 오늘날까지 계속 조선 500년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종파가 되고 있죠. 조계종. 그래서 지금도 현재 조계종 종헌에 보면은 그 조계해능을 휘철해 가지고 보조 진울이 이 조계종을 중천 쪽 밝혔다, 밝게 빛냈다. 그리고 태고 보호가 중흥 쪽 중흥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조계종 헌장에 나와요. 그래서 조계종은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데, 나머지 종파들은 다 중간에 없어지죠. 하여튼 고려말 조선 초에는 이런 이합집산 과정에서 이런 종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구산선문들은 다시 이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처모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 초기에 하도 고려시대 절이 많이 생기고 종파가 많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통폐합 해버립니다. 왕조실록에 나오죠. 1407년 태종 때 전국 88개의 절을 국가의 복을 비는 자복사로 지정한다. 자복사, 국가의 절을 비는 절이에요. 88개 절, 국가 지정 사찰 88개. 그래서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총남종, 시흥종, 그래서 이런 종파로 나눠가지고 이 절들만 국가에서 지정 사찰로 한다. 88대 사찰. 이 절에서 국가의 복을 빈다. 국가 지정 사찰이죠. 자, 그런데 이 절들 보면은 구산선문 사찰들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구산선문이 조선 초기까지 살아남은 절이 장흥 조계종의 장흥 가지사, 지금 장흥 보림사지요. 우리 문화원에서 아마 두서너 번은 답사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곡성의 독리사, 태안사지요. 여기도 문화원에서 두서너 번 답사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청양 장곡사가 고려시대에 생겨나서 크게 번성을 해가지고 국가 88대 사찰에 들어가고 있고, 성주사는 조계종에 들어가지 않고 자은종으로 교종계통의 자은종 소속이 돼서 88대 국가 지정사찰 자복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포, 성주사, 임천의 보광사, 임천 보광사는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 고려말 조선 초기에면은 구산선문이라는 그 자체 없어지고 다양한 종파에 다시 이합집산이 되는데, 다른 구산선문 사찰들은 없어졌지만 성주사는 조선 초까지 이렇게 88대 사찰로 남아가지고 국가 지정 사찰화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찰 중에 성주사가 들어갔으니까 성주사도 뭐 그렇고 사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합쳐서 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습니까? 88개만 만들어졌겠습니까? 조선이 유교국가예요. 조선이 유교국가인데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교 사림들, 양반 유생들의 세력 근거지로 만들어진 것이 서원이죠. 양반 유생들의 세력 근거지. 흥선대원군이 부흥당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서원파, 무슨 서원파. 조선 300년 동안 서원이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는데, 흥선대원군 때 서원이 몇 개 정도 되었냐? 약 600개 정도 되었습니다. 600개. 300년 동안에. 그럼 이 당시 절이 몇 개 정도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많을 수가 있죠. 몇백 개 된다는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이 600개 중에 다 때려부시고 몇 개만 살렸냐면은 쉬운 4개만 살렸어요. 54개 서원만. 그 54개 서원 중에 오늘날 7개 서원인가 8개 서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서원이 지정되고 있죠. 우리 화엄서원 흘렸잖아요. 근데 이때 그 수백 개의 사찰 중에서 88개 국가 지정 사찰로 살아남았다. 사세가 대단한 거지,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도 성주사의 사세는 굉장히 크게 살아남았다. 국가의 88대 사찰로 지정될 정도로. 자, 그러면은 성주사가 1530년까지 기록이 나와요. 동국여지 승남에 1530년까지. 그런데 성주사 이렇게 참 번성하던 성주사가 언제 없어지냐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임진왜란. 그래서 지금 뭐 성주사지에 있는 그 뭡니까 저 체험관에 어린아이들 체험하는 것이 왜구를 때려잡는 이런 그 뭐 모형도 만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데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성주사에 왜군이 들어와 가지고 성주사를 부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간접 정황으로 우리가 거의 믿을 수가 있는 사항이죠. 전설이 있죠. 우리 잘 알죠. 왜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성주사 앞에서 빗기내에다가 쌀뜨물을 잔뜩 흘려보내가지고 이 절에 승려가 많구나라고 겁주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런 전설. 그 다음에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약천집에 박동선의 행장이 나옵니다. 남포현관 박동선. 이때 정윤현의 왜구가 쳐들어와서 남포현 경내까지 왔어요. 남포현 경내니까 남포 시내가 아니라 남포현 경내라는 얘기는 아마 웅천천 하류 쪽, 수부리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수부리 쪽이 들어와가지고 남포 읍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려면 마치를 넘어야죠. 말제. 지금 터널 위쪽에 말제를 넘어야 되는데 이때 남포현관 박동선이 수사한테 남포현 동쪽 옥마봉 말제를 차단해야 남포까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남포를 막기 위한 남포 현감에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충분히 웅천천을 타고 와서 성주사까지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록에 보면은 홍산 모량사가 왜군에 의해서 분탕질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량사가 왜군에 의해서 분탕질되면은 옆에 있는 성주산들 무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이지 이게.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성주사는 임진왜란 때 상당한 피해를 받고 쇠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주사가 언제 무너지냐? 완전히 법등이 꺼진 게 사실은 반교 유형원이 1622년에 지은 요 동국 여지지에까지 나와요. 1660년대까지도 성주사가 살아 있음을
기록에 보입니다. 1660년대까지도. 그런데 1617년부터 1680년까지 살았던 백곡선사, 이 전흥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1680년 이전에 성주산 등에 와서 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이분의 행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600 아마 6, 70년대까지는 법등이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1696년에 사망한 1690년경에 성주동을 여행하고 시를 전 이명이라는 사람의 시에 이런 얘기가 나와죠. 어느 때 저리 기와와 돌만 뒹구는지 텅 빈 산에 철불만이 시름겨워라. 그러니까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이 말년에 성주동에 와서 글을 쓰는 게 이미 이때는 폐사가 됐다. 그리고 1757년 여지도서에는 성주사는 근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성주사는 1660, 70년대까지는 약화된 상태로, 임진왜란 이후 약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1680, 90년대에 완전히 무너진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00년 못 돼가지고 1600년 말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퇴장하다가 결국 중창이 되지를 못하고 성주사는 무너졌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간, 천년 성주사지라는 말이 참 이런 데 나오는 얘기죠. 1000년간, 615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670, 80년대까지 살아남았고, 자, 오늘날 많은 문화재를 남기고 있죠. 뭐 이 사진들, 우리 보령 사람이라면 저게 뭔지 뭐 사실 퀴즈를 내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보 8호에서부터 보물 4개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뭐든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다고. 맨 아래에 성주사지 석계단 양쪽에 이 붙어 있는 요 사자상, 이게 우리 세대에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참 글씨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거북은 부여박물관에라도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또 여기 불대좌도 뭐 비록 깨졌지만은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것이 석등이죠. 이게 잃어버렸다가 도굴꾼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참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앞으로 지켜야 될 성주사의 이런 문화유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인데, 이게 무량사는 우리 보령 소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웅천천 상류에 있고, 또 무량사가 있는 외사는 부여지만은 사실상 여기에 사는 주민들 생활권이 우리 보령의 뭐 절반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시내버스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 보령권이고, 우리 보령에서 많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무량사가 오늘날 성주사보다 어쩌면 그대로 잘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더 유명해지는 이런 현상인데, 사실은 무량사가 언제 창건이 됐냐? 몰라요. 우리 보령은 아까 얘기한 사적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무량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근데 무량사 사적기를 1930년대에 와서 만드는데, 사실상 기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작으로. 그래서 1930년대에 만들어진 무량사 중수기에는 8세기에 범일국사가 창건했다. 9세기에 잘못 적었네요. 9세기에 범일국사가 창건했다. 그런데 1961년도에 만들어진 무량사 대학지에는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니까 범일국사가 창건했지만 거기에 또 끼워 넣었어요. 무렴대사가 중건했다. 이렇게 갖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무량사 사적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참 무량사의 뭐랄까요, 초창기 역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되지는 못하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무염대사가 창건한 것이 맞는 걸로 보죠. 왜 그러냐면은 기록을 방증을 해서, 그 무염대사의 제자 여엄대사 탑비가 있는데, 여기에 무염대사의 제자 여엄대사가 9살에
무량수사에서 머리 깎고 출가했고 구족계를 받은 다음에 숭암산에 고승이 있다 소리를 듣고 숭암산에 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위탁했다. 광종대사가 제자 되기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광종대사는 바로 무염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대사가 이게 남포 사람인데 무량사에 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됐다가 숭암산 성주사에 와서 무염대사의 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인데, 무량사의 말사에 들어가 가지고 승려가 돼서 본사에 위대한 스승이 있는 본사로 가서 이렇게 제자 되기를 허락한 이런 내용으로 봐서 무량사는 무염대사가 창건한 걸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도 무량사가 물론 발생했을 때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량사가 우리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게 1596년 이몽학의 난이거든요. 이때 이제 무량사가 유명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홍산에 사는 왕족의 서인 이몽학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몽학은 왕족의 성씨로서 서자로서 무량사 굴 속으로 잠입해서 중들과 더불어 무기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출병해서 마을 안에 들어와서 홍산현을 습격하고 임천 군수도 잡고 청양 정산 등 6개 고를 함락시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가세했다. 그래가지고 이몽학이라는 세력이 임진왜란 틈타가지고 충청도 서부 지역을 휩쓸어가지고 임금도 아주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난이에요, 이게. 만약 이때 이몽학이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을 점령해서 이몽학 왕조를 세웠으면은 조선 왕조는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텐데, 이때 이몽학이 이제 홍성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홍성을 공격을 하죠. 서북부 지역 6개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한 다음에 홍성 점령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홍성에서 홍주목사 홍가신, 충청수사 최호 등한테 진압이 되면서 이몽학의 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몽학의 난 발생지가 바로 이 무량사가 돼가지고, 이몽학의 난 얘기만 나오면은 무량사가 아주 유명한 이런 절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역적을 다스리는 방법. 이몽학이 역적이죠. 당연히 붙잡혀서 목이 잘렸죠. 참족이 멸하죠. 그 다음에 이몽학이 살던 집은 헐고 연못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에 이몽학의 집터라고 생각되는 마을 사람들이 전설로 전해오는 그 논 한가운데, 이게 왜 논이 되었냐면은 이몽학 집을 헐어버리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큰 연못 만들었는데 이제 후대 오면서 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전설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논 한가운데다가 이런 팻말을 세워놨어요. 이몽학 파가 저택지, 선조 난을 일으킨 이몽학의 집을 헐어버리고 웅덩이를 파 연못을 만들었다. 파가저택 이렇게 나무로 안내판도 세워놨는데 아마 그들은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무량사 이몽학 해서 우리 허서 지역에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주사가 왜군들에서 파괴됐는데, 무량사가 왜군들에서 분탕질당하는 내용은 실제로 기록이 나오잖아요, 실록에. 그 실록에 홍산 무량사 분탕질했다, 왜구가. 그러니까 무량사가 무너졌어요. 성주사도 무너지고. 자, 그런데 무량사는 오늘 어떻게 살아남았냐? 문제는 진묵대사라는 분.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성주사에는 능력 있는 유능한 이런 스님이 오시질 않았고, 무량사에는 이런 유능한 스님이 들어가서 흉창을 하면서 무량사가 살아남은 거죠. 좀 아쉬운 점은 신묵대사 성주사에 왔었으면, 참 하나의 아쉬울 따름이죠, 이게. 그래서 신묵대사가 이게 금산분인데 들어와서
중창불사랍니다.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현재 무량사, 극락전 그 안에 삼존불 뭐 여러 전각들을 만들면서 무량사를 중창을 하고 또 이런 유명한 승려가 거기에서 그런 중창을 하고 중창을 하니까 사람들, 승려들 많이 몰려들면서 무량사는 다시 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성지사하고 무량사하고 차이는 이게. 그래서 성지사는 그런 중창불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스님이 오시지를 않았다. 그래서 오늘 무량사에 아무런 진묵 스님에 대한 표식이 없는데 무량사 옆에 우화궁이라고 하는 선방이 있어요. 그 선방 유리창가에 4개의 한시 주련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진묵대사의 시라 그럽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삼으며 산을 베개 삼아 하면서 이 진묵대사의 시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제 대부분들 모르지요. 그래서 진묵대사의 흔적을 이렇게 지금 현재도 무량사에 흔적이 보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량사로서는 참 정말로 고마운 이런 진묵대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창되고 난 다음에 조선 후기에 성지사와 무량사를 주제로 해서 시를 쓴 시 내용이 참 완전히 대조적이죠. 신익성이 쓴 시 한번 봅니다. 금강산 한 줄기가 호서로 달려 바다 등지고 강을 안았으니 비홍이라 하네. 홍산이라고 하네. 비홍현에는 무량사가 있으니 예로부터 큰 건물로 우리 동방이 으뜸이었네. 해는 임진년 병화가 일어나 화찰대중이 깊은 상심에 품었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임진년에 피해 입었다. 그런데 이제 중창되고 난 후에 삼존불상 높이는 12자인데 큰 삼존불이죠. 서쪽에서 온 혼백과 통하는 것 같네. 아유, 참 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펄펄 끓는 화로 입어 좋은 장인의 갭을 언제 피고 입을 덮을까? 이제 개금불사를 하면 더 화려해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것이 쌓여 큰 산을 이루니 복전의 이익은 여러분이 누리리라. 이 무량사가 번성하면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큰 절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거의 그 무렵에 쓰여진 성주동에서 아까 이명시 나와 있죠. 어느 때 저리 기와와 돌만 뒹구는지 텅 빈 산에 철불만이 시름겨워라. 여기가 성주산은 망해가는 절이 완전히 대조적인 조선 후기에 이런 절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럼 무량사의 이제 문화유적 뭐 우리가 잘 알죠.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무량사는 보물 1점과 국보 6점. 우리 보령보다도 보물은 2개가 더 많아요. 이게 중창 과정에서 더해진 문화유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무량사 5층 석탑, 뭐 우리가 잘 알죠. 백제계통의 석탑 양식을 계통한 고려 석탑이다. 그래서 저기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비교 똑같죠. 지금 모습이 백제 석탑. 원래 이 석가탑은 신라 양식인데 2층 계단의 신라 양식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3층 석탑이고. 그래서 완전히 백제계통의 석탑인데 고려 시대에 세워진 석탑.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 극락전은 2층으로 된 전각인데 이거 조선 후기에 유행한 이런 전각인데 참 무량사에 이런 대단한 전각이 세워진 건 아까 그 중창불사 과정이 참 크게 이루어졌다. 금산사 미륵전이나 마곡사 대웅전이나 화엄사 각황전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이런 전각들이에요. 이런 전각과 양식이 똑같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량사 극락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무량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 괴불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중창불사 때 만들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물로 해오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국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량사의 지금 유일한 국보고 성주사지의 낭해화상 답비와 함께 웅천천
상류에 있는 2개의 국보문화재죠. 그래서 이 국보로 지정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지정되면서 국보 호수는 붙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무량사의 국보, 괴불, 석탄일 같은 때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대형불이라서 이건 공식적으로 찍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기 때문인데 참 우리 개인이 사진기 대고 찍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전 안에 있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엘의 좌상,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동양에서 제일 크다,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크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대하고 유명한 문화재인 것은 분명하죠.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은 쪼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뼈대를 만든 다음에 쇠나 철사나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붙이면서 진흙을 붙이면서 만든 이런 그 불상인데 이 복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든 연대와 또 만든 작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를 높여주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무량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량사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이죠. 다 알죠. 김시습. 이런 자화상을 남겨놓고 김시습 부도까지. 그래서 김시습이 무량사에 들어와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무량사 마케팅 홍보의 최고의 자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참 아까도 얘기했는데 참 만약에 무량사에 오지 말고 이때 성주사에 왔었으면은 이때 성주사 살아 있었거든요. 퇴조 때. 그래서 성주사에 왔었으면 성주사에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되었을 텐데 무량사에 갔어요. 왜 그랬냐? 지금 짐작이 사람들 그래요. 김시습과 가장 친했던 지휘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휘가 떠돌고 있는 김시습한테 무량사에 와서 나하고 같이 불경 간행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친한 지휘 스님을 따라서 무량사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간 무량사에서 거처하다가 사망을 해서 부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무량사에 가면은 현재는 김시습 부도가 2개예요. 그래서 우리들 혼란스럽게 하죠. 원비석은 저 위에 있는 구 부도인데 이게 옛날에는 무량사 토지였기 때문에 무량사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무량사 옆에 커다란 무지남이라고 하는 큰 절이 또 하나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경계가 이게 무지남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지남 것이 되는 바람에 무량사로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래에 모조품 새롭게 무량사 입구에다가 새로운 모조 김시습 부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놔 가지고 추모시설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이런 좀 모습인데 원부도는 지금 현재 무지남 소유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량사 가면은 그 극락전 뒤에 이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김시습이 거처했던 건물을 복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김시습은 호도 그렇고 거처하는 집이 여기저기 가서 집을 지면은 자기 거처 집을 자기 호 매월 땅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매월 땅이라고 이렇게 그 편액을 붙였으면은 어느 누가 봐도 김시습 집을 복원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청한당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모르죠. 청한이라고 하는 것도 김시습의 하나의 호입니다. 이것도. 근데 청한당이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 부여 전통문화대학교 모 교수가 이거 만드는 부여 무량사 주지 스님한테 슬쩍 한번 얘기를 건네봤더니 아니 여기다가 김시습 거처 전각 복원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여기인 줄 알고 여기다 복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우리가 다 고증하고 검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냥 입 꾹 다물고 말았다 그러지요. 이걸 지금 어떻게 검증하고 고증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기록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냥 꼭 다물고 말았다는데, 사실은 무량사도 원래 고려시대 조선 초기에 번성할 때 무량사도 여기 그 주차장 있는 부분, 거기 굳이 무량사 굳이 주차장 있는 부분 그쪽에 있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고, 지금 그쪽에도 발굴조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냥 지어놓은 것도 그냥 심작되고 그냥 김시습 흔적을 위해서 지어놨는데, 그나마 청한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면 이제 김시습 얘기보다도 이 청한당에 가면 꼭 사람들 입방아 올리는 것이 저 편액이죠. 청한당, 맑을 청자. 한가로 앉는데 한가로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놔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한가하고 참 느긋하구나. 그런 내용이라고 말 한마디씩 하는 게 저 내용이지, 김시습 매월당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김시습과 관련된 이런 이거 무량사의 전각이죠. 자, 김시습은 이렇게 여기서 참 8개월밖에 안 살고 부도를 남기고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운을 남기고 있고, 또 웅천천에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자, 1492년에 김시습이 지의 스님을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1453년 59세 8개월 만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만들었죠.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김시습이 절개, 유림, 천재 이런 것 때문에 홍산현의 유림들이 그냥 안 놔두죠. 추모. 그래서 무량사 곁에, 무량사 내는 절이니까 무량사 주변에 작은 조그마한 추모시설 집, 단이라고 하고 집을 짓고 김시습의 진상을 모시고 추모 제향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냥. 자, 이렇게 홍산현 유림들이 김시습 추모 제향을 하니까 1621년에 홍산현감이 이 추모시설을 공식적으로 현재 홍산면 교원리 향교 곁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아예 사후를 만들어버렸어요. 공식적인 사후, 관에서 세운 공식적인 사후. 그러고 나서 1704년에 사액을 요청을 해가지고 청일사라고 사액까지 받았습니다. 청일사, 청일사원.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1871년에 회철되었다가 1970년에 복원돼서 현재 부여 유림들이 김시습 제향, 청일사 제향도 하고 있는 부여에 있는 홍산에 있는 대표적인 유교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김시습이 홍산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멍뚱하다면 지금 멍뚱할 수도 있는 거죠. 홍산까지 와서 김시습 청일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무량사 주변에 있던 김시습 추모공간이 홍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빈 털터리가 됐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시인묵객들은 지나면서 그 김시습 원래 추모공간, 요걸 항상 생각을 하는데, 김시습 요 추모공간 이름이 뭐였냐면은 임수대예요. 임수대. 그래서 요 유림들은 항상 여기를 지나면은 임수대를 생각합니다. 김시습의 추모공간 임수대. 아, 홍산 무량사 곁에 임수대. 그래서 이건데 청일사를 des지만 무량사 주변의 임수대는 추모공간으로 계속되어 가지고 그 무량사 주변의 임수대를 가지고 그 추모시, 김시습을 생각하는 시들을 짓고 있는데, 그런 시들을 통해서 임수대에서, 무량사 주변 임수대에서 어떻게 이 김시습이 오랫동안 추모되어 오는가. 사당 홍산으로 같지만은 외산에서, 무량사 주변에서 김시습은 계속 추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진 무량사 매월당 시에 차원한 성형학이라는 사람의 시가 1600년 무렵인데 김시습은 일생토록 발자취가 아주 고상하신 분, 제2수. 임수대의 한매 오랜 세월 겪은 듯한데, 한매는 매화나무죠. 그러니까 임수대 주변에다가 김시습을 상징하는 매화나무를 심어놨던 거죠. 그래서 임수대에 있는 한매 오랜 세월 겪은 듯한데 그 정원에 가득 찼을 명월은 오늘 밤에도 그렇구나.
김시습 홀로 읊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임수대의 당 안에서 헤아려 보며 이름난 향 한 대를 순수 피워올린다. 그러니까 임수대에서 이렇게 이 시를 지으면서 김시습을 추모하는 이런 유생들의 이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되면서 계속해서 임수대를 주제로 하는, 김시습을 주제로 하는 임수대, 김시습. 이세구. 임수대를 지나며, 근데 이세구는 이때 그 충청 수영을 여행했다가 그 남포 마치고개를 넘어가지고 임수대, 무량사로 여행길을 가는 길에 임수대에서 이렇게 무량사 임수대를 지나면서 시를 지어요.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김시습 생각이죠. 임수대엔 천길 나무가 늘어서 있고 시내엔 만고의 물소리 우러댄다. 처량한 심정으로 진환자치 그려보며 빛나는 태양 아래 높은 명성 우러른다. 이명, 임수대. 넓은 뜰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신다는 분, 이게 김시습이죠. 하늘을 우러러보신다는 분. 거친 산속 임수대에 계시네. 가슴 뭉클하면 제주가 아까워서라네. 옛분의 넋을 생각하며 부르고자. 그러니까 외산 무량사 곁을, 외산만 가면은 무량사보다도 임수대예요. 김시습 있는 듯한, 김시습이 있는 듯한 임수대, 추모공간이죠. 그래서 외산은 조선 후기로면서 외산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생들한테 임수대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게 홍산행 지도인데, 자, 무량사 지금 표시되어 있죠. 탑도 있고, 무량사에 종이 만드는 지도도 있었고, 전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무량사가 있는 외산면 만술이 여기에 고유지명이 임수대예요. 지금 만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일제시대에 외산장이 서면은 우리 보령 사람들도 외산장에 가는데, 일제시대만 해도 우리 보령 사람은 외산장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수대장에 간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얼핏 임수대에서 버스 갈아타야 돼? 거기 임수대에 그러는데 외산인데 왜 임수대라고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임수대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도 그 외산 시내 어떤 그 식당에 가면은 임수대 식당, 또 외산 만수일리, 그 노인회관도 임수대 마을 노인회관, 이렇게 지금 제목을 써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산, 지금 우리가 외산 하지만은 사실은 임수대거든요, 이게 원지명이. 그 임수대가 어디서 왔냐? 김시습의 추모공간 영향이지, 이게. 그리고 원래 그 대한제국 시대 외산은 지금 현재 임수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임수대 우위 쪽, 외산 만수리 우위 쪽에 장항리라든가 전장리 이런 쪽에 시장도 만들어지고 면사무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제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시장과 면사무소가 지금 임수대로 오면서 외산이, 면사무소가 흘러오면서 지금 외산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이게. 지금 외산 초등학교도 외산 시내에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위에 장항리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중심지는 임수대가 아닌데 일제시대 임수대에다가 외산 면사무소를 옮기는 바람에 임수대 이름은 덮여버리고 외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웅천천 있잖아요. 이게 웅천천은 지금 오늘날은 웅천에서도 웅천천, 외산 무량사에 가서도 웅천천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웅천천이 남포현 지도에는 대천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천. 근데 외산 무량사에서는, 외산 무량사 앞에 웅천천 상류는 대천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죠? 임수대천. 그러니까 웅천천 상류가 임수대천이에요. 그리고 임수대천 쭉 웅천천 상류 따라가가지고 여기 북두문점, 오늘 북두문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북두문점 내려와가지고 종항년, 종치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수리바위죠. 거기에 가물 때에 기우제 지내는 그 단이 있었다. 임수대 아래에 있는 연못인데 기우제 지내는 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산 앞을 흐르는 이 강 이름은 조선시대의 임수대천이다. 대천이 아니고. 이게 다 김시습의 영향이죠. 그래서 참
외산 무량사가 여러 가지 문화재와 함께 이 김시섭이라고 하는 존재, 또 그 추모 열기, 그것이 하나의 지명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외산 또 웅천천 상류의 임수대라고 하는 이런 지명 이름까지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또 웅천천에 이런 김시섭의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이런 하나의 문화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임수대가 어디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조선 후기부터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름만 그 임수대라고 하는 무량사 김시섭과 관련해서 이런 지명으로 남아 내려오는 이런 그 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천천 역사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